네, 8월 시작과 함께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 뜨겁습니다. 오늘 이분을 모시고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일단 8월 첫 거래일인데요. 글쎄요, 미국 또 중국, 한국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근데 먼저 중국 경제 성장률 상황부터 좀 물어볼까요? 네. 2분기 성장률이 0.4%. 근데 좀 전에 발표된 차이신 PMI도 보니까 또 부진했어요. 도대체 하반기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대부분 안 좋게 보죠. 하는 보고서 보니까 V자 반등 회복세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를 했더라고요. 전망을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그러니까 변수가 뭐냐면 결국 이 코로나 변이가 또 해서 이 도시 봉쇄 될 것이냐, 그게 이제 핵심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올해 하반기에서 조금 이제 기존에 이제 중국이 이제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중국 전체 GDP에 차지하고 68% 이상이 다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가 일어나고, 상반기에 돈이 풀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경기 변화 풀었던 돈들이 시간차를 두고 나타날 거기 때문에 저는 올해 경제 성장률 한 3.5에서 한 4%를 보거든요. 3.5에서 네, 3.5에서 한 4%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죠. 이게 뭐 글로벌 투자 기관이나 중국 내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사실 지난 우리 5월, 6월 달 있었던 여러 중국의 봉쇄가 이제 매우 컸기 때문에 그게 0.4%를 만들었던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중국 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고용 문제입니다. 물가도 지금은 말씀하셨다시피 CPI나 PPI 부분이라서 당연히 이제 2분기에 워낙 망가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당연한데, 가장 고민은 결국은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고용 문제 부분에서 방어를 잘못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중국 10월 말에 있는 20차 당대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의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방어를 위한 모든 수단을 다 쓸 것이다. 그게 반영이 된다라면 하반기에는 성장을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였던 5.5%는 아마 실현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얼마 전에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을 놓고 우리 정부 내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좀 강한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덕수 총리가 중국 경제가 꼬라박는 수준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탈중국 다음에 꼬라박는 수준이다. 네. 끝나고 나서 많은 기업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 사업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같은 학자가 하는 이야기와 이 정부의 관료가 하는 분의 무게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럼 이런 표현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느끼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뭐 서방 그다음에 대중통상 외교 기조가 아무래도 이제 서방 쪽에 치우쳤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 이게 또 뭐 한편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중국이 지금 반도체, 우리가 대중국 수출에 있어서 반도체를 제외하고서는 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이것을 다른 논리로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중국 적자가 지금은 사실 이번에 3개월 뭐 지금 적자지만 반도체를 걷어내면 계속 적자 수는 갈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문제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 두 가지 같이 있지만 이게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을 모멘텀을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글쎄요, 지난주부터 좀 뜨거운 이슈이긴 한데 미국이 우리에게 칩4 동맹 가입을 더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도 꽤 날카로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중국 매우 지금 긴장된 측면을 보고 있죠. 매우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국은 나름의 지금 시나리오를 읽지 않나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8월 말까지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에 지금 미국이 그려놓은 이런 칩4의 이 설계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들을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한 3가지 정도의 그 보복 가능성. 첫 번째는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직접 반도체는 터치를 하지 않겠죠. 하지만 반도체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공급망이 붕괴될 가능.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걱정하는 이런 전략적 광물 자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뭐 또 우리가 사드 같이 이제 문화 콘텐츠한 다른 분야로 이제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 세 번째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죠. 이게 이제 중국 내는 우리 생산 시설에 뭐 반도체 많은 기업들도 들어가 있지만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 차별 대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결국은 한중 관계 뭐 정치적인 것은 이미 좀 한중 관계가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관계까지 무너진다라면 더 빠르게 한중 관계가 경색되어지고 그렇다라면 단순히 경제 이슈를 넘어서 우리 북한 이슈까지 더 꼬일 수 있는 이게 네. 단순히 경제를 넘어서 이게 풀어야 될 숙제가 많아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치포 동맹에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로 그대로 가입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피해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중국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방산이나 우주항공 등 여러 가지 산업에서 정말 빠른 속도로 우리 산업을 쫓아오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적과의 동침을 허용해야 하는지 과연 어떤 관점을 잡아야 할지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도 전해주시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네. 지금 미국은 중국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도체는 제일 약한 고리가 보기 때문에 중국의 지금 반도체 굴기의 팔, 다리 모든 걸 끊으려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치포 동맹에서 일단 정부의 스탠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윈윈의 입장에서 가입을 하는 거냐. 우리는 중국 시장도 매우 중요한 거고 우리 기업들이 삼성이나 SK나 다 공장이 거기서 있고 많은 양을 생산을 하고 있고 전체 수익에서도 거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30% 이상을. 근데 우리는 윈윈을 가는데 지금 미국은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중국 그 견제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이게 제로섬 게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센스 필요하다. 결국 지금 질문하실 때 어떠한 관점, 인사이트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전략적인 적과의 동침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미국도 자기 국익을 위한 거고 중국도 자기 국익을 위한 거고 그럼 우리도 전략적인 부분에서 전략 동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예를 하나 든다면 일본도 지금 미국 편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산업계에서는 중국 기업과 수소차 협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EU도 중국의 굴기를 견제하지만 결국은 협력하실 분은 협력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다 좀 탈중국 되는 거 차지만 뭐 삼성전자도 갤럭시 웨어러블,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도 지금 BOE 패널도 쓸 수 있다는 가능성 이야기했고 LG 에너솔루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파트너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한 이런 관점의 출발은 우리 기업들한테 산업들한테 결코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하셨던 여러 지금 분야에서 방산, 그다음에 우주항공, 인공지능 모든 부분에서 사실 우리보다 기술 격차가 지금 몇 년 앞서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술 격차란 몇 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학문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지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별거 맞지 않습니다. 훨씬 더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게 맞고 그건 미국이 더 잘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이 말씀을 좀 여쭈겠습니다. 네. 사실 한국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옆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국가는 네. 중국과 결국 얻을 건 얻고 줄 건 준다라는 그렇죠. 얘기인데 특히 미국이 중국을 이번에 제재하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근데 한국은 사실 국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한국도 일본과 유럽처럼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반도체 지금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제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냐. 이번에 지금 8월 말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마도 지금 정부에서는 산업계와 소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미국이 설계한 이 치포 동맹에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육성방이 통과된 상태에서 지금은 독소조약 중국에 투자하면 더 이상 안 되고 중국과의 있는 확대를 하면 안 된다는 이 독소조약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치포 동맹에 들어가면 결국 기업만 다칩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즈니스 연결된 구조에 쉽지가 않다. 그럼 기업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그럼 정부가 나서야 되는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일단은 그 소통을 통해서 역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조금 설계를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설계에서는 우리가 좀 힘들다라는 부분들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럼 그 역제안을 한 부분에서 이건 중국을 딱 견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윈윈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림을 짜야 되고 이와 동시에 해야 될 게 바로 이제 대만과의 가치 연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만도 똑같이 우리 입장이거든요.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똑같이 누가 그런 말을 하시죠. 신문 매체 많은 전문가들 만약에 이번에 그 치포 동맹에 들어가지 않으면 미국이 지금 반도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보복을 할 것이고 우리도 제재를 할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그러면 중국과 똑같아지는 것들이죠. 미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너무 지금 미국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포인트를 맞출 필요는 없다. 그래서 강력하게 두 나라를 이용하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 용미 용중의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국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선제 조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과 중국이 최근에 뭐 두 정상 간의 통화에서도 그랬고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어느 정도 열릴 거라고 보시나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까? 네. 대만 민주는 대만 이슈, 타이완 이슈는 미국이 계속 던질 겁니다. 예. 근데 핵심은 미국도 대만, 타이완 이슈가 해결될 거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흔히 말하는 잽을 던지는 거죠. 계속 자극을 시키는 거죠. 더 나은 걸 얻기 위해서. 타이완 이슈는 중국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고 타이완 이슈가 더 부각될수록 중국은 더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말씀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겠지만 중국의 성장과 굴기가 지속되는 한 미중 관계는 계속 부딪힌다. 근데 그 부딪히는 와중에서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타이완 이슈를 계속 던질 수밖에 없고 똑같은 이슈가 똑같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걸 기대를 가지고 본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중 간의 사실 패권 경쟁이니까요. 상당 부분 장기간을 저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중국 시장이 많이 개방이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여전히 글쎄요, 예전에는 관시라고 그랬었는데 경직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지 좀 말씀 주시죠. 지금 중국이 올해 뭐 외상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그다음에 장려 업종들을 계속 확대. 그러니까 아까 말씀 특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죠. 특히 금융 서비스 시장 확대를 많이 하면서 미국 월가라든지 유럽에서의 여러 이제 자본들이 지금 중국에 많이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블랙락이라든지 슈로드라든지 JP모건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그럼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고민한 아까 경직성 말씀하셨다시피 이 거버넌스의 불확실성이죠. 근데 이 거버넌스의 불확실성은 우리가 10월 말 20차 당대, 그러니까 3년이면 확정이 된다라고 이제 봤을 때 그럼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이 들어가면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 봐왔던 이거 불안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고 두 번째가 정부 주도의 산업 생태계의 재편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걸 제일 빨리 캐치하는 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문지나 블랙락이나 이런 글로벌 이런 투자자들이 제일 빨리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결국 돈과 시장이 있는데 투자를 하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이 정부의 산업 생태계가 재편에 빨리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투자하는 분들은 중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시단 말이죠. 네. 지난주에 또 알리바바가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 여기까지 좀 들어볼게요. 저는 네. 우리 중국판 우버 디디 출신처럼 결국 이제 나스닥 상장 폐지하고 홍콩 네. 가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높다. 보인다. 왜냐하면 이 이슈가 미중 간에 계속 부딪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제 3년 연속 회계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중국은 이제 자국 내에서 만드는 데이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그럼 기업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수익이 떨어지면 디디 주식처럼 결국은 우리가 했던 나스닥 상장 폐지 수준 받고 결국 홍콩으로 반환되는. 그러니까 미국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지금 결국 데이터 안보가 그 중심에 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빅데이터 기업들은 다 그렇습니다. 데이터 기업들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돈 벌고 결국 미국 투자자들만 돈 벌어주는 것 하지 말아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한 미국에 지금 상장된 중국 기업들 한 270개 정도 되는데 이미 지금 리스트에 올라온 게 지금 한 159개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순적으로 계속 지금 이런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는 10월까지만 좀 보시자고요. 10월 달 이제 이게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정치의 게임이기 때문에 10월에 3년임에 따라서 이 정책의 변화는 좀 있을 것이다. 단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 반독점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완화될 것이라 보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이 그림은 아마도 계속 규제는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또 공교롭게도 미국의 하원 의장이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또 순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박수장 교수님께서는 일단 10월 달에 이 중국 정부의 큰 정치적 이벤트가 끝나면 이 경직성은 약간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